안녕하세요, 한나TV의 한나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오키나와의 역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키나와를 2번이나 갔었어요. 옛날에 저희 하은이 어렸을 때 한 번 가고 조금 커서 한 번 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오키나와가 어린아이들을 데려가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 물론 막 반일 감정 막 그때 그 일본 제품 불매할 때 그때 간 건 아니고 좀 옛날에 간 건데요. 거기 가면은 이제 추라미 수족관이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사실 간 거였거든요. 하은이한테 큰 고래상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구경하는 게 되게 좀 많이 해양 생물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도 너무 좋은 곳이고, 그리고 바다도 너무 깨끗하고요, 오키나와. 그래서 저는 가서 오키나와 갔을 때 딱 느낌이 우리나라 제주도 같다. 너무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고 즐길 거리도 많고 숙소도 참 좋고, 그래서 오키나와를 2번이나,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오키나와가 좀 되게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분들이 되게 일본 사람 같지가 않고 외모가 좀 베트남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좀 외모 자체가 일본 사람 같지가 않아요, 진짜. 그리고 여기 분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일본인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을 살짝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키나와와 일본은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키나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류쿠 왕국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의 좀 슬픈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오키나와 여행을 가게 된다면 알고 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오키나와의 역사, 오키나와가 원래 지금 이름이 아니었고 류쿠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류쿠 왕국은 예로부터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동양의 하와이다 이렇게 불러왔고, 뭐 옛 이름이 이제 류쿠 왕국이죠. 이 류쿠 왕국은 꽤 역사가 깁니다.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그때에도 존재했거든요. 약 그 3만 년 전부터 오키나와에는 사람이 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오키나와가 이제 조금 부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13세기부터 여기가 북산, 중산, 남산으로 세 개의 왕국으로 그 시대를 오키나와의 삼산시대 혹은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1429년에 중간에 있는 중산국의 쇼하시왕이 이제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요. 드디어 슈리성을 만듭니다. 오키나와에 가면 슈리성을 꼭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슈리성을 수도로 정하고 본격적인 이제 류쿠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류쿠 왕국은 뭐로 돈을 벌었냐면 바로 해상 교역을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 류쿠 왕국이 이제 중국의 책봉국으로서 중국이랑 되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공, 책봉이라는 관계는 이렇게 조공이라는 게 되게 굽신굽신 막 이런 느낌보다 당시의 외교 질서,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가 조공과 책봉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15세기 동아시아 정세를 보시면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 오이라트, 조선, 일본, 류쿠, 뭐 베트남이 대월이죠. 이런 식의 이제 조공 책봉 관계가 있는데, 이 중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에 10년에 한 번 갔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죄송합니다. 베트남이 3년에 한 번, 일본이 10년에 한 번. 네, 베트남은 그나마 3년에 한 번인데, 일본은 되게, 명나라가 일본을 왜 싫어했냐면 외구가 되게 들끓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북로남해라고 하거든요. 북쪽에는 오랑캐, 명나라를 막 그 몽골이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외구가 남쪽에서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과 외구를 혼용하는 거 약간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외구인데 일본 사람이 척 들어올까봐 일본은 되게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대월은 3년에 한 번, 류쿠만 1년에 한 번 신뢰를 쌓은 거죠. 이 사람들은 착해. 이래가지고 류쿠는 1년에 한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명나라는 그런 외구도 그렇고 좀 경계를 했기 때문에 해금 정책이라고 해서 무역을 막 자유롭게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류쿠 왕국만 1년에 왔다 갔다 이렇게 명나라 물건을 갖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갖고 와서 주로 명나라의 그런 비단, 생사, 도자기를 가져와서 일본에 팔고, 또 일본의 이런 수은이라든지 일본에만 있는 일본 칼이 유명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명나라에 팔고, 뭐 이런 걸 또 조선에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뭐 류쿠 왕국에서 또 유명한 것도 많았어요. 류쿠 왕국은 해산물이 되게 유명했는데, 류큐산 조개 껍데기, 자개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선 자개장 만들 때 쓰는 그 자개 껍데기, 그리고 국에 구리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유황도 많이 나오고, 류크도 화산의 영향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유황이 풍부해서 또 유황을 또 우리나라에 팔고, 이런 식으로 류크는 교역을 많이 해서 해상 교역 왕국으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신숙주가 쓴 해동 제국기 성종의 명에 따라서, 야, 일본에 대해서 좀 써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과 일본 주변 국가까지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라는 남해 가운데 있는데 남북으로는 길고 동서로는 짧다. 그 땅에서는 유황이 산출되는데 1년만이면 다시 구덩이가 차 아무리 파내어도 한이 없다. 해마다 중국에 사신을 보내고 유황 6만 근과 말 40피를 바친다. 해상무역을 업으로 삼는다. 서쪽으로는 남만, 중국과 교통하고 동쪽으로는 일본, 우리나라와 교통한다. 일본과 남만의 상선이 국도와 해변 포구에 모이므로 백성이 포구에 술집을 설치하여 서로 교역한다. 아주 화려하고 류크 왕국이 교역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류크의 나아항의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작복작스럽고 많은 배가 왔다 갔다 하고 항구가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류크 왕국은 나름 해상 교역으로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도 류크 왕국과 교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로부터 류크 왕국을 유구국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류크를 통해서 얻은 그런 뭐 산호라던가, 그러니까 류크 왕국이 동남아시아의 그 코끼리, 상아, 그리고 산호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진귀한 물건들을 류크 왕국이 많이 가져다 줬기 때문에 조선하고도 사이가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류크 왕국은 조선과 명나라와 돈독했고 일본과는 그렇게까지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런 와중에 류크 왕국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류크 왕국이 좀 뭔가 돈도 좀 있고 여기에 좀 가져갈 게 많으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죠, 일본이. 사실 류크 왕국의 그 전에는 일본이 류크 왕국에 관심을 못 가진 게, 일본은 한참 류크 왕국이 막 번성할 시기에 일본에 거의 100년간의 전국시대가 있었죠. 일본의 센카쿠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류크 왕국을 막 이렇게 쳐들어갈 뭐 그런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1590년에 통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변 대륙 정벌이 눈을 돌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 각지의 군역을 막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가고시마현 쪽 그 사스마번이라고 하는 곳에 도요토미가 군역 5,000명분을 요구를 해요. 5,000명의 군역을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사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쳐치려고, 임진왜란 일으키려고 막 군역을 모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스마번이 이거 우리 5,000명 채우기 힘든데 류크한테 좀 채우라고 하자. 그래서 그때 류크 왕국에 15,000명 보내라고 요구해요. 근데 류크 왕국이 이제 뭐 너네 별로 일본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조선을 치기 위해서 모으는 거기 때문에, 또 류크 왕국은 우리는 조선과 교역국가고 조선하고 뭐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데 싫다. 그래서 15,000명을 안 보냈어요. 그러고서 이제 류크 왕국이 사실 이미 조선을 치려고 한다는 거를 눈치를 채고 알고, 그것을 이제 명나라한테 이미 보냈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려고 한다라고 명나라에게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그 류크 왕국은 어떻게 보면 명과 조선 우리 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1593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죠. 그랬을 때 이 사스마번이 류크 왕국에 또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사스마번은 류크 왕국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되게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을 한 거야. 지금 현재 조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일본군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식량을 보내라. 그랬더니 류크 왕이 또 안 보내서 묵살했어. 조선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조선은 우리랑 잘 지낸다. 그러니까 사스마번이 이때부터 이를 갈고 앙심을 품고 나를 2번이나 무시했어. 그러면서 류크 왕국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되고, 결국 나중에 사스마번이 류크 왕국을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어서 결국에는 1609년에 사스마번이 이제 에도막부가 되었죠. 임진왜란 끝나고 에도막부가 되었잖아요. 에도막부가 되고 나서 사스마번이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나 류크 왕국 치겠다.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결국 허락을 해줘서 치게 되는데, 아주 잔인하게, 사실 그들은 해상무역만 했었고 류크 왕국은 그렇게 군사력이 센 곳은 아니었거든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주변 침략도 그닥 없었고 그랬는데, 결국 류크 왕국을 이제 치는데 약 사무라이 3,000명 정도를 거기 데려와서
아주 무참히 너무나 손쉽게 류크 왕국을 정벌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로 류크 왕국은 이제 사스마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류크의 수도 슈리성을 점령을 하고요. 류크 왕국의 국왕을 데려가요. 국왕과 고위 관료들을 사스마번으로 납치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사스마에서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되고, 너희들은 이제 사스마번의 이제 속국이야 이러면서 이제 2년 뒤에 류크를 데려온 다음에,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식민지로 하긴 힘들고 간간히 이제 내정 간섭을 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그 오키나와는 타이완, 그 대만에서 훨씬 가깝고요. 그 오키나와 밑에는 좀 괌 쪽이에요. 되게 멀어요, 일본이랑. 그때 당시엔 배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좀 빡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내정 간섭을 슬슬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속국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얍사비를 쓰는데, 사스마번이 이렇게 류크 왕국을 속국으로 만든 뒤 이거를 속이게 해요. 이걸 속인 상태에서 중국이랑 계속 또 교역을 하게 하는 거야. 중국과의 교역에서 얻은 그 이득을 사스마번이 가져가려고 속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자신들이 막 일본의 지배 흔적이나 이런 걸 싹 숨겨. 그래서 그 돈을 벌면 그걸 또 챙기려고.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류크가 이제 결국 1693년에 이 사스마에 의해서 사스마번이 류크의 위쪽에 있는 북부의 4개의 섬을 또 뺏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4개의 섬은 가고시마 현에 속해 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자,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또 이제 오키나와가 아직은 류크 왕국이죠. 류크 왕국의 또 두 번째 시련이 다가옵니다. 바로 이제 미국이 관여하게 되는데요. 1853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리 제독이 일본에 옵니다. 일본이 미국에 먼저 처음으로 개항을 하거든요. 근데 이 페리 제독이 했던 그 스타일이 한포 외교라고 해서 와서 이렇게 찝쩍찝쩍 대요. 그러면은 너네 뭐야? 빵 쐈을 때 너 먼저 쐈어. 쌍방이야. 이러면서 바바바바 막 한포를 쏴서 그런 걸 한포 외교라고 하는데, 결국 일본도 손 들어가지고 페리 제독의 손을 들고 미일 화친 조약을 맺죠. 바로 1854년에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너네 저기 류크도 니네 소속이라며 류크도 개항해 이런 식으로 해. 그랬더니 약간 일본이 애매하게 이제 중국 눈치를 보면서, 아, 류크는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류크 항구에 대한 개방권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네한테 유리할 때는 자기네 속국처럼 해놓고서 이 미국이 거기도 열으라고 하니까, 아, 그 우리랑 또 별개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페리 제독이 결국에는 이 검은 이 흑선 함대를 이끌고 류크 왕국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 류크로 가서 결국 똑같이 이렇게 한포 외교를 해서 미국과 류크 왕국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류크 왕국에 미국이 류크 왕국 좋던데? 되게 막 관광지 너무 좋아. 소문났어. 그래서 결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와도 조약을 맺고, 이 류크 왕국의 위치 자체가 중개무역으로 바다의 또 중간 정도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참 좋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지켜보고 있다가 1872년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이지 정부 때 안 되겠어. 류크 왕국을 너도 나도 노리니까 또 안 되겠네. 우리 걸로 만들어야겠네. 자, 그래서 이제 류크 왕국을 일본의 류크번이라고 해서 이제 일단은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편입시킨 다음에 그 류크 왕의 국왕을 자신의 이제 귀족이다, 일본의 귀족이다, 이런 식으로 귀족의 지위로 책봉을 해요. 자,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일본이 류크 왕국에 뭐를 요구하냐면, 너네 이제 청나라에게 조공 바치지 마. 이제 일본이 점점 컸잖아요. 이제 일본과 청은 대등해. 그러면서 이제 청한테 조공 같은 거 바치지 마. 대등하게 만국 공법에 따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류크 왕국이, 아, 이러다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이랑 잘 지냈으니까 중국한테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3명의 특사, 우리가 마치 헤이그 특사를 보내듯이 3명의 특사를 이용장한테 보내요. 그때 당시 한인관료 이용장한테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혈서까지 썼다고 하지만, 이용장이 분위기가, 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니네를 어떻게 도와줘. 그래서 결국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지금 중국도 청일전쟁 막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청일전쟁 나기 직전 시기로
약간 일본하고 좀 눈치 보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중국도 그만큼의 국력이 되지 않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 뒤늦게 알고 일본이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류크를 완전히 일본으로 편입시켜야겠다. 이거 이러다가 중국이 먹겠는데? 안 되겠어. 남주기는 싫어. 그래서 1879년에 4월 4일, 하필 4월 4일에 사땡, 류크 왕국의 마지막 날이 되죠. 일본 정부가 5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꽤 되지도 않아. 500명의 병력. 그 전에 사무라이는 3,000명이었는데 500명. 이젠 총칼이니까 무기를 가지고 추리성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류크번이 아니라 그냥 여기는 일본에 완전 편입됐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키나와 현이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1879년부터는 류크 왕국이 오키나와 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류크 왕국이라는 이름 자체를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류크 왕국도 우리랑 비슷하게 일본의 그런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고 아예 오키나와 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공식적으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류크인들은 이제 이때부터 일본인이 된 거고 무조건 일본어로 써야 되고 류크어를 못 쓰게 해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이 퍼지니까 이제 일본을 견제하고 있던 미국이 일본이 슬금슬금 이제 점점 힘을 키워나가고 이 태평양의 섬을 하나씩 먹고 있네. 이러다가는 대륙까지 진출하겠는걸? 이거를 이제 선견지명으로 봤던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가 미국도 약간 또 오키나와 아쉬워. 그래서 뭔가 좀 일본이 또 오키나와를 다 가지는 게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이 그랜트가 청나라로 가서 또 이용장을 만나요. 이용장이 그때 당시 중간에 외교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용장한테 류크를 니네 나눠서 가지는 게 어때? 일본이 다 가지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자, 이러면서 이 그랜트가 류크 3분안을 이제 이용장한테 제시합니다. 아래 남쪽은 청나라가 갖고 위에는 일본이 갖고 일본이 셋 다 가지는 건 불안하니까 너네 둘이서 둘 다 갖고 가운데는 류크 왕국을 부활시켜주는 게 어때? 완충 지역으로? 그리고 양쪽에서 니네가 관리해. 이런 식으로 그랜트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제시하니까 일본이 이거는 좀 아니다. 원래 류크 왕국은 우리 속국이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일본이 싫다. 3분의 2 줘라. 이제 북극과 중국 위 두 개의 섬은 일본이 관리하고 청은 밑에만 주겠다. 근데 이용장이 이제 일본의 주장이고 이제 이건 미국의 주장인데 일본의 주장을 또 들어주자니 너무 청나라 손해잖아요. 또 안 들어주자니 또 청일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일단은 계속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있다가 얼렁뚱땅 이제 오키나와는 독립할 기회를 잃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분위기가 청일전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흐지부지 돼요. 결국에는 청나라는 오키나와를 못 가졌어.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일본께 돼버리는데 오키나와인들은 우리나라에 했던 거 똑같이 창씨개명하는 그런 식으로 일본어 무조건 사용하게 하고 무조건 다 일본 사람으로 식민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죠. 1945년에 이제 태평양 전쟁에 이제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미국이랑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미국과 싸운 전쟁 그 위주가 다 태평양 쪽이잖아요. 뭐 하와이, 진주만 쪽에서도 싸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키나와를 되게 중요한 군사기지로 사용하면서 안타깝게도 오키나와 사람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싸울 줄도 모르고 진짜 그냥 일반 민간인인데 앞에 세워가지고 총알바지로 사용을 하게 되죠. 청년, 노인, 여자들까지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당시에 오키나와 전투에 진짜 무슨 무장하지도 않고 그냥 총알바지로 끌려간 거예요. 무슨 무기도 주지 않고 그냥 그 앞에 세웠대. 그냥 무참히 희생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오키나와인들이 여기서 살짝 흐리게 보더라도 일본 사람처럼은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좀 동남아 느낌이 더 가까워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총알바지로도 많이 죽고요. 결국 일본이 또 패망을 하게 되죠.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패망했을 때 우리나라한테 어땠습니까? 강제징용했던 사람들, 일본군 위안부 모두 자신의 흔적을 자신들이 그 핍박했던 왜냐면 살아나면 다 증언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증언이니까 다 죽이잖아요. 방공호에 넣어서 죽이고 구덩이 파서 죽이고 이 오키나와 사람들도 그동안의 핍박과 자신들이 그런 걸 다 막 얘기할까봐 다 죽이게 합니다. 집단 학살, 자살을 명령을 해요. 자살을 명령을 했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막 강압에 의해서 목숨을 끊고 막 바다에 떨어뜨리고 난리도 아니었대. 수류탄을 막 해가지고 웅덩이 파가지고 넣은 다음에 수류탄 넣어서 집단 학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오키나와 전투에 미군이 1만 2천 명 죽고, 그리고 일본군 전사자는 약 6만 5천 명, 오키나와의 집단 학살된 주민의 수는 약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물의 학살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오키나와에게는 진짜 아픈 역사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왜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를 가는 게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학살당한 오키나와 그 주민 수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나서 오키나와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키나와에 놀러 가신 분들은 오키나와는 스테이크가 유명하고, 뭔가 미국 음식이 되게 또 유명하고,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타코라이스라는 것도 있어요. 뭔가 미국스러운 음식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키나와에 가면은 대표적인 관광지 아메리칸 빌리지가 있어요. 여기는 미국 같아요. 실제로 미군 부대가 있었던 곳이고, 미군들의 휴양지로 약간 우리나라 월미도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아메리칸 빌리지가 형성되게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하고, 그리고 나서 일본이 미군정이 되었죠. 이 오키나와도 미군정이 되는데, 이 오키나와는 미군이 군사적으로 되게 요충지였기 때문에 미군이 여기다가 군사 기지를 만들고, 약간 미국의 식민지처럼 된 거예요. 너무 일본에서 떨어져 있고, 일본이 뭐 오키나와에 관여할 그런 힘도 없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진짜 무슨 혼란스러운 거야. 류쿠 왕국이었다가 일본에 일부 편입됐다가, 일본이 완전히 이제 속국이 되었다가, 식민지가 되었다가, 이제는 또 미국의 지배를 받아. 그러면서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이 영어도 잘 하게 되죠. 그래서 아메리칸 빌리지가 돼서 또 미군의 지배를 받네. 그래서 정체성으로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군에 계속 지배를 받다가 언제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냐면 1972년에서야 오키나와란 이름으로 일본에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는 오키나와인들에게 류쿠 왕국의 뭐 역사나 류쿠어도 못 쓰게 하고 무조건 일본적으로, 그리고 뭐 류쿠와 관련된 건 약간 비일본적인 것이고 비문명된 것이고 약간 좀 미개하다 이런 느낌으로 무시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류쿠 왕국의 언어도 잃게 되고요. 이들은 그냥 사실 류쿠 왕국이고 일본이 아니었는데, 아예 별개의 나라였는데 완전히 이제는 그냥 식민지가 돼버린 거고, 72년부터는 일본으로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키나와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자신들은 일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오키나와가 만약에 국력이 좀 강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독립을 요구하는 때가 있지 않을까. 지금 중국의 이제 홍콩처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키나와 역사를 제가 막 준비를 하면서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린 게 이 슈리성이죠. 지금도 관광으로 많이 가는 곳이고, 이 오키나와 역사가 약간 우리나라랑도 좀 닮긴 했지만, 우리나라 일단 독립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섬 제주도랑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갔을 때 그 오키나와의 그런 해안도로나 그 광경이 아주 제주도랑 흡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성향도 좀 비슷하고요. 순박해요, 되게. 제주도 사람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제주도도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이재수의 난이 있었고, 그리고 제주 4.3 사건이 있었고, 제주도도 막 유배지였고, 힘든 삶을 살았었거든요, 제주도도. 근데 오키나와도 그런 약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약간 자연환경이 비슷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오키나와를 가실 일이 있다면, 오키나와의 슬픈 역사를 좀 알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 본토랑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좀 알고서 사람들을 좀 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키나와 분들 제가 갔다 왔을 때는 되게 친절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어쨌든 오키나와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걸 알고 여행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류쿠 왕국의 찬란했던 하지만 슬픈 역사를 다뤄봤고요.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역사 스캔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